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드라는 말 자주 들으시죠?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울고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미국이 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범의 시사진단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중국 측에 사드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못하면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가 되고 잘하면 캐스팅 보트를 쥘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지금 서울에선 미중 그리고 한중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사드의 국제 정치학을 살펴봅니다. 박희라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용현 동국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드를 배치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구분해 봐야 됩니다. 예. 자, 혼동되고 있는데 무슨 주한 미군이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예. 아니면 우리가 사야 될 것이냐, 예. 이 두 가지거든요. 예. 저는 먼저 앞서서 주한 미군이 배치하고자 하는 것, 저는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는 건 이제 별개 문제고요. 사는 건 별개 문제. 김용현 교수님. 지금 사드 배치가 지금 시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가 미국에도 현재 3개 포대에만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아직도 상당히 멀리 있는 이야기인데 네. 이 문제를 지금 먼저 우리가 너무 이걸 공론화시켜서 네. 한중 간에 또 한미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를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은데 그 미중 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한국이 또 끼어서 그 갈등 상황에 휩쓸리는 이런 부분들은 당장 그런 사드 배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그런데 좀 지금 더 우리가 상황을 볼 필요가 사실은 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는 협의하지도 않고 결정한 바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네.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도 한국에 동아태 차관바가 와 있고 중국에서도 네. 이제 외교부의 부장 조리가 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드 문제가 이제 폭발력 있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고 또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 이 부분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럴수록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좀 봐야 좀 더 된다고. 단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네. 우리 대원장님께서는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사드가 불거지니까 중국한테 당신들이 그 북핵 문제를 그럼 좀 먼저 해결하면 안 되냐? 우리가 중국 측에 이렇게 외교적으로 제안을 하는 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죠. 예. 우리 정부의 입장이 지금 우리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라는 것이고 또 주한 미군이 팩3만으로 자기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배치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허용해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는 사드가 아니라 팩3도 다 철수시킬 수가 있다.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예상외로 어쨌든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려한다, 반대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이 사드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대륙간 탄도탄 또 요격할 수 있는 것을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11월 21일 날 제가 참가했습니다. 서울대하고 저쪽 북경대학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서 북경대학의 후안 교수가 슬라이드에 영어로 글자로 사드 자체는 중국의 억제력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명중률이 그럼 별로라는 말씀이신가요?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거리가 문제. 명중률은 이제 우리 일각에서는 또 사드가 이게 신뢰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는 전력화라고 그러는데요. 부대에 배치됐을 때는 이미 다 검증이 된 겁니다. 실제 이제 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11번 테스트를 했고요. 그게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UAE는 지금 2개 대대를 사는 걸로, 2개 포대를 사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박희라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이 내심으로는 사드를 여하튼 간에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진 않는데 이게 이제 국제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부풀려서 좀 우리를 더 압박한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김용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중국이 갖고 있는 인식
원칙은 이런 겁니다. 예. 주한미군이 북한 핵 문제를 겨냥해서 이런 그 신무기를 배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 결국엔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예. 중국의 턱밑을 겨냥해서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사드 체계에는 사실 미사일과 그다음에 레이더와 예. 그 요격 관련된 부분에서 예. 통제 시스템 이 세 개가 한 세트거든요. 예. 이게 한 1조 이상 드는 비용입니다. 예. 근데 이 레이더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00km 이상의 그러니까 북경 이 일대를 훤히 들여다본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탐지 거리가 된다. 이런 점에서 이제 부담이 있는 것이고 예. 중국 입장에서는 또 이제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생각들은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협력해야 할 대상이지만 또 중국을 포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드 체계 자체가 결국은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차원의 이제 심리적인 것이 작동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드를 바라보는 중국이 정말 이걸 위협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뭐 위협적이지 않은데 약간 좀 뭐 과장하느냐 이제 얘기를 저희가 나눴는데요. 네. 실제로 일각에서는- 사드가 네. 주한 미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까? 근데 예, 좀 필요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예. 이제 주한미군 입장에서 팩3라고 이제 예. 그 한 15km 고도에서 예. 요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저고도로 날아오는 예. 거를 이제 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북한에 이제 뭐 스커드나 이런 거 저고도로 날아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주한미군이 예. 저고도 방어를 위한 팩3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예. 그쪽으로 공격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고고도로 할 수 있다는 예. 거죠. 예를 들면 노동미사일 같은 거를 예. 아주 고고도로 쏘면은 이제 서울에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방어 수단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쪽은 막았지만 그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을 공격하기 때문에 결국 두 개가 다 돼야만 예. 막을 수가 있고 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팩3나 사드 하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같이 의존하는 게 좋다. 그래서 사드를 먼저 이 요격을 해서 그것을 요격하면 다시 이제 팩3를 안 쏘는 거니까 네. 거기서만 실패하면 팩3 쏘고 이것이 굉장히 요격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 사드 배치가 아무리 효과적이라고 해도 그래도 일단은 북한이 항상 핵 위협에 노출돼 있는 우리로서는 비핵화 협상이 먼저가 아닌가. 사드가 아무리 효과적이라도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연히 뭐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도 한편에는 방어 수단을 가져야 됩니다. 네. 또 동시에 우리가 방어 수단을 갖는 것이 오히려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격을 해봐야 아무 실력이 없으니까 협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좀 거죠.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교수님께서는.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우리가 한편을 억지라고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이제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는 이 두 가지는 뭐 같이 갈 필요가 있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드 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박희락 교수님 11번 성공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13번 발사해서 훈련해서 11번 성공을 했고 네. 현재까지 미국에 2군데만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적으로 무기 체계로서의 그런 확정적인 어떤 그런 예. 결과들이 예. 구체적으로 안정성이 아직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아직은 있다.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고 네. 또 한반도의 중심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사드 시스템만으로 그러니까 한두 세트, 두세 세트 정도 갖고 주한미군 또는 우리 한국군의 그런 방어 체계랄지 이런 부분들을 막는 데 있어서 그런 효과적인 부분이냐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보는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봤을 때는 하여튼 뭐 네. 좀더 사드에 관해서 이렇게 두 분도 말씀이 엇갈리지만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과 중국의 거물들 외교과의 거물이죠. 뭐 차강법급이면 네. 참 완전히 상반된 얘기라면 사실 양쪽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형국인데요. 박진 앵커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화면으로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류전차오 부장조리는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달라며 사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대해서도 한국이 창설 멤버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가입을 재촉했습니다. 네, 이에 맞서서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한미 양국의 방어를 결정하는 수단을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한 데 대해서도 경계의 뜻을 밝혔는데요. 중국이 주도하는 이 은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요. 이 주변국이 우리나라의 이런 것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하신 대로 뭐 3C라고 해서 여태까지 어떤 중립적인 입장을 펼쳐 3NO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표명한 것 같아요. 이 입장 변화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뭐 현재 이 차관복급이 방한하는 거기에 이렇게 어떤 저 자극받았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에 아마 정부의 안보실장이나 또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안보수석 또 국방부 장관들이 끊임없이 아마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전략적 모성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실 이번에 중국이 굉장히 악수를 뜨고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중국하고 우리는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굉장히 이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또 우리 북한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드에 관해서 일방적으로 계속 이 시진핑 수석 그다음에 외교부장 조리 국방부장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유도 없이 내정 간섭처럼 이게 내정 간섭 차원으로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옛날 청나라 시절에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그런 조금 그 불쾌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지도부에서 그런 요소를 고려해서 이번에 결정 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훈 교수님, 이제 미국 차관보는 또 수익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매우 의아하다, 이제 이런 정도 발언했지만 외교관으로서 할 수 있는 용어보다는 조금 더 강한 톤으로 중국을 분명하게 겨냥해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정부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아무래도 미국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게 대해서 좀 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드 체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중 관계에 대한 불만을 지금 오늘 그런 표현을 통해서 표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 한국의 관계 자체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 양 정상 간의 스킨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한미 관계는 좀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그 동아태 차관보의 입을 통해서 이제 오늘과 같은 형식으로 상당히 강한 불만을 중국 측에 표시하고 또 한국에게도 약간 경고성 표현이랄지 이런 느낌으로 오는 그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울에서 그 외교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들을 지금 쓰면서 지금 강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 좀 경도되는 듯한 이런 상황은 좀 아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소 톤다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말투라도 조금 약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입장이신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이렇게 된 거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중국한테 표시하면서 사드 논란은 차라리 아예 그냥 잠재우자 이런 시각도 있기는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그렇죠. 흐름을.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그런 그 흐름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드에서 전략적 모성으로 중국 입장을 굉장히 존중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중국도 어느 정도 이게 좀 양보라 그럴까 양해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이유를 얘기하고 그럼 이걸 좀 충족시켜야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우리는 레이더의 거리도 좀 줄이겠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미국하고 관계 거꾸로지면서까지 굉장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오히려 더욱더 계속적으로 하니까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이 사드 논쟁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묻혀진다 그럴까 그 부분을 한번 꺼내볼 게 있는 게 그럼 지금 우리가 사드가 필요하다 하는 게 그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드 이외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북한이 핵 미사일을 만약에 공격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단이 있는가? 만약 사드 이외에 다른 좋은 수단이 있다면 이거는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사드 이외에 수단이 없다면 이거라도 하고 또 다른 수단도 하고 많은 수단을 구비를 해야 그 확률이 높아가는 거 아닌가. 이 사드 문제에서 본질은 북한의 핵 위협입니다. 이 핵 위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국민 모두, 우리 정치권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군사적이고 좀 더 안보와 관련인데 국제 정치학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만약 여기서 사드에서 밀리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제 보복을 한다는 뜻은 아닌데 이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 제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경제 생각도 있는데 제재까지 가기는 우리 쪽에 쉽지 않을까요? 경제 부분에 제재한다 이건 쉽지 않은 부분인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중국 학자들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다. 중국에서 돈을 다 벌어가면서 사실은 결국엔 미국 무기 사가지고 중국을 겨냥하는 행동을 하더라. 이런 이제 그런 심리적인 그런 정서가 하나 깔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핵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한중 협력은 한미 동맹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이 좀 더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 쪽 입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중국이 이 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 구도 자체를 좀 약화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런 부분들에 우려도 대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북한에 사실은 핵 개발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형국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약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미 중에 협력 구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게 좀 균열될 수도 있는 이런 차원까지도 우리는 좀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도 있고 우리가 힘은 약하더라도 뭐 예전에 서희 장군도 있었습니다만 외교 방략을 잘 세우면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계속 좀 지혜를 모아 나가야겠죠.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SNS에서 가장 주목받는 뉴스 키워드들 살펴봅니다. 먼저 묻지마 살인 보시죠. 경남 진주에서 5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네, 다음은 성매매 특별법입니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규정이 위헌인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이 다음 달 9일로 잡혔습니다. 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법인장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일방적인 임금 인상 압박 조치로 분석됩니다. 네, 다음 미세먼지 키워드 보시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져서인데요. 미세먼지는 오늘 밤 비가 내리면서 씻겨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408만 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월 소득 기준선입니다. 408만 원이 넘으면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고 12,000원 가까이 인상됩니다. 네, 다음은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뉴스입니다. 5위입니다. 여자친구가 무시했다고 홧김에 불을 지른 20대 소식입니다. 한 남성이 짐더미에 다가가더니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입니다. 인근의 다른 곳에서도 불을 내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는데요. 붙잡힌 용의자는 여자친구가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해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답했습니다. 네, 4위입니다. 홍콩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출발 1시간 만에 다시 홍콩으로 돌아갔습니다. 항공권을 바꾼 엉뚱한 승객을 태워서입니다. 네, 3위는 국제 유가 소식인데요. 반등하나 싶었던 유가가 또다시 가파른 내리막세로 돌아섰습니다. 2위입니다. 초저금리 시대다 보니 금융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고수익 보장은 절대로 불가능한 광고일 뿐이겠죠. 네, 1위입니다. 원전 설계도를 공개한 한수원 사이버 테러 사건은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이라고 정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응급실에 가보면 난민촌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치고 아픈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데 의사를 기다리다가 저절로 나와서 집에 가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응급실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응급실의 속사정,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최석재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사실 애들이 아파가지고 한밤중에 이제 응급실에 여러 번 가봤는데요. 기다리다가 저도 뭐 그냥 애가 대충 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병상이 부족한 건지 환자가 너무 많은 건지 어떤 게 정답입니까? 병상의 부족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근무한 2차 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실이나 그 병상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의료 전달 체계 자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의료 전달 체계라니까 다 대형 병원으로 그렇죠. 예, 모든 환자 보호자들이 다 대형병을 선호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은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 있고 지역 응급의료 센터가 있고 권역 응급의료 센터가 있어서 각각 자기 규모에 맞는 환자들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환자들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보게 만드는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환자 입장에서 급하니까 대학병원이 그래도 좀 믿을 수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환자를 탓해야 하나요? 아니죠. 사실 환자가 잘못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환자가 이 질환이 정말 중요한지 아닌지를 알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이제 지역 응급실들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 있는 거고요. 대학병원으로만 가는 게 하여튼 시스템의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신 거죠? 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뭐 응급실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왜 화가 나는 게 왜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 먼저 봐주나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그 진료하는 이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위주로 먼저 봐주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한 환자들, 지금 당장 이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환자를 이제 우리가 트리아제 시스템이라 그래서 네. 중증도 분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드 환자, 옐로우 환자, 그린 환자, 그리고 블랙 환자 이렇게 나눠서 진료를 보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제일 긴급한 상황인 환자들을 우선 보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급하지 않은 환자들 보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순서의 차이에서 불만이 좀 그 생길 수 순서는 있습니다. 누가 매깁니까? 이 레드 환자인데 이거는 저 당직 의사가 매기나요? 보통 이제 요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이제 교수님 한 분이 그 앞에서 이제 트리아지 역할을 하는 그런 룸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쭉저 레드, 옐로우, 그린 이렇게 쭉 이렇게 저희들 환자들은 몰라도 의사분들이 분류를 하신다는 네네네 거죠? 중간에 분류를 하는 시스템을 지금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좀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뭐 그린 뭐 이런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다려도 의사 선생님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인데요.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 야, 37.3시간이면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 다음 날도 기다렸다는 얘기인데. 서울 보훈병원이네요. 예. 둔천동에 있는 보훈병원이 1등입니다. 서울대학병원도 16시간 반. 아침 6시에 가면 저녁 12시? 뭐 이 정도 돼야 본다는 얘기네요. 성모병원 14시간, 세브란스병원 12시간 20분, 아산병원도 12시간이 넘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서울의 빅5, 크다는 병원에 가면 하여튼 아침에 가면 저녁 때나 돼야 의사 본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 자료는 예. 이제 응급실 대기라기보다는 예. 이제 응급실에서 진료 마치고 입원 대기하는 시간 입원 대기 시간대 예, 이런 예,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응급 환자가 예. 아침 6시에 간데 저녁 10시, 밤 그렇죠. 이 10시에 정도는 아니고요. 의사를 보면은. 네. 근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병실에 입원할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뭐 그 경한 환자분들이나 이런 다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료를 못 보고 있는 현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 작은 병원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안 돼요? 그 병원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119 시스템에서 이렇게 배분을 좀 하기는 그러니까 하는데요. 여하튼 기왕에 오셨다 이거예요. 뭐 기다려봐야 하루 종일 기다리시니까 조금 이제 동네 병원으로 가시죠. 이렇게 안내하면 위법인가요? 위법은 아니고 이제 진료 거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진료 있어서 거부가. 예, 병원 입장에서도 그게 쉽지가 않고요. 그렇군요. 또 어차피 환자를 진료를 보게 되면 그 약을 주고 다음 날 오세요 하는 게 더 빠르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이지는 않고 그래서 그렇군요. 처음부터 환자분들이 지역 응급의료 기관을 통해서 진료를 보고 이분은 지금 지역 센터로 가면 된다. 아니면 이분은 권역 센터로 가야 된다. 꼭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예. 네, 이렇게 응급실에서 오래 기다리는 환자들도 참 고통스럽지만요. 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들이 좀 있다고 해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한밤에 한 남성이 준비해온 흉기를 꺼내 응급실 안전요원을 위협합니다. 순식간에 흉기를 휘두르더니 환자들이 가득한 흉기를 갑자기 응급실로 들어가지고 갑니다. 제 배를 찌르려고 딱 찌르더라고요. 그거를 찌를 때 이제 제가 이제 뒤로 피하면서 그 사람을 손을 쳤죠. 응급실에 왔을 때 의료진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 난동을 벌인 이 남성 곧 붙잡혔지만 응급실 폭력은 위험수입니다.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환자 보호자가 갑자기 간호사의 뺨을 세게 칩니다. 간호사가 바닥에 나가 떨어지고 놀란 직원들이 모여드는데요. 저희는 이제 진료 준비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다짜고짜 간호사를 폭행하셨던 거죠.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응급실 집기를 걷어차며 난동을 부립니다. 이 간호사의 멱살을 잡는데요.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네. 이게 뭐 병원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경찰서에서도 간혹 저러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뭐 자기를 빨리 진료 안 해줬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폭행 지금 화면으로 봤지만 저렇게 심각합니까? 네, 그 통계는 80%가 폭언을 경험하고 응급의학과 의사 중에서요, 50%가 이제 폭행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그 통계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벌어지는 매일매일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주치 환자들, 이렇게 술을 다량 마시고 온 환자분들이 매일 응급실에 이제 밤에는 오시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음주 문화 자체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원스톱 주치 센터라 그래가지고 따로 음주 환자들만 이제 모아서 이제 보는 그런 센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경찰분들이 이제 직접 인볼브하는 거를 좀 피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괜히 있어서 뭐 시비만 된다고 그러면 네. 그야말로 주폭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런 안전요원 말씀입니다. 같은 것도 배치하는 걸로 네. 알고 있고요. 또 뭐 나름 그 벌금도 있고 그런데 네. 그걸로 한계가 좀 있나 봐요. 그렇죠. 사실 뭐 벌금이 있다고 한들 이제 의료진들이 그 가가지고 진술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 부분도 사실 같이 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맞아주는 수준의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제한이 큽니다. 이 부분은 공권력 부분, 경찰 부분이 좀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군요. 현실적이죠. 네, 뭐 응급실 난동도 난동인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이나 의사가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57살 유모 씨가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황급히 도착한 병원, 그런데 접수 창구를 찾은 유 씨의 지인에게 원무과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내지 않은 병원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딱딱 찍더니 원래번에도 17,000원이라는 돈이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접수를 못 해주겠다 이거요. 네, 유 씨는 뒤늦게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흘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진료 중인 의사를 경찰이 밖으로 내보냅니다. 신랑이 끝에 이 의사에 대한 음주 검사가 진행됩니다. 네? 알코올을 마실 것 없이 호셨다는 거예요. 네? 턱이 찢어져 응급실에 온 3살 김모군을 수술하던 의사의 음주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김군 부모는 의사의 어눌한 손놀림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뭐 응급실에서 하여튼 뭐 많이 계셨으니까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좀 알아둬야 될 거 도움이 되는 얘기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 아니 내 친지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응급한 증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으면 예. 지금은 이제 119에서 같이 예. 상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119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어떤 수준의 병원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급한 증상인 흉통이라든지 예. 뭐 한쪽에 마비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구음 장애,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심한 두통이라든지 이런 급성 증상들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119를 통해서 바로 그냥 앰뷸런스로 오시는 게 더 안전하고요. 앰뷸런스로 오실 때는 꼭 그 상황을 잘 아는 보호자분이 같이 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경제정책이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둘 다 모두 발언이긴 한데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알아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또 가진 거죠. KBS 개관 해설위원인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직 최종 결과가 아직 알려지진 않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구체적인 쟁점이 없었기 때문에요. 뭐 뚜렷하게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 활성화 관련 협조를 많이 부탁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중동 순방 성과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야 대표도 이거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정도로 봅니다. 예전 같으면은 구체적으로 무슨 쟁점이 걸려서 만났죠. 과거에 뭐 댓글이라든가 그랬죠. 뭐 세월호 특별법 관련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결과를 대통령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가늠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크게 봤을 때는 현재의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야당은 입장이 다르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찾아가기 전에 전직 대표들이 잘 준비해가지 않으면 대통령 말만 듣고 온다 이랬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갔을 텐데 모두 발언을 보면 요새 이제 야당이 미는 게 소득주도 성장, 지갑을 좀 채워라, 임금을 그렇습니다. 올려라, 세제를 개편하는데 법인세를 좀 올려라, 그다음에 주거복지 문제, 전세값 문제, 상한제, 뭐 이렇게 하라는 요구인데 이거를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가 3자회동에서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사실은 이게 좀 무거운 정책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경제정책 관련 부분을 대통령이 어떻게 결단을 내린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야당의 기본적인 아까 얘기했던 소득주도 포용적 성장을 야당이 얘기해 왔는데 근래 와서 오늘 모두 발언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임금 인상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혹시 야당의 주장을 조금 현 정부가 수용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임금 인상에서 다시 최저임금으로 초점이 바뀌면서 예. 이것 좀 여의치 않습니다. 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 경제 관련 법안들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국회가 늦어가지고 네. 불어터진 국수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야당은 애초에 잘못된 국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해서 오늘 그 이상 진전될 수 있을까? 일단 서로의 대화를 트는 정도에서 만족하는 특별히 싸울 과정입니다. 일도 없지만 특별히 합의할 일도 없이 서로 간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자리가 됐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에 문재인 대표도 본인이 경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당의 경제 노선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끝나고 났을 때 다시 한번 무슨 얘기 했느냐라고 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정책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겠죠. 네, 이번 회동 같은 경우는 나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불통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미지 쇄신이 좀 필요하고요. 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가교 역할을 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또 대표로 네. 되면서 이제 존재감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회동에서 누가 가장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했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중동 순방 이후에 오부 요인들과 같이 또 얘기 나누면서 보고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여야 대표하는 셈인데 저는 굉장히 김무성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네. 예컨대 2013년에 국회 사랑제 9월 달에서 있었던 당시 황우여 대표, 예. 3자 회동했을 때 황우여 대표의 역할이 없었단 말이죠. 글쎄 말이에요. 3자 회동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2자 회동 아니냐, 2.5인 회동 아니 이런 얘기 나왔는데 조금 성격이 다른 김무성 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대충 하다 보면 역할한다는 것이 국회를 거들어주는 거니까 야당을 거들어주는 쪽일 것인데 그런 역할을 할 것인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로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문재인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대권 후보로서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행보를 많이 한단 말이죠. 요새 한참 지지도 높고 하니까 본인의 그런 기세를 굳히는 네. 하나의 계기도 됐을 겁니다. 네, 아마 좀 이따 이제 뭐 합의문이든지 뭐가 나와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여야 대표를 만난 게 4차례죠. 이번까지 하면은 5차례인 걸로 알고 원내 있는데요. 대표단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만날 때마다 조금씩 이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했다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죠. 네, 2013년 4월 12일 회동 취임 이후 처음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로 초청되었습니다. 그주 지지율이 1.9% 상승했어요. 하지만 같은 해 9월 16일 김한길 대표와 회동을 했을 때는 전주 대비 무려 5.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0일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만난 뒤에는 소폭 하락했고요. 2014년 10월 29일 여야 지도부 회동 이후에는 2.8% 하락했습니다. 왜 이 회동 이후에 좀 떨어지는 양상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옆에 딱 한 번 있었죠? 네, 올라간 취임 거. 첫 해 네, 4월달에 취임 있었는데 첫 해, 아마 네. 그때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에 정부 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문제, 인사 파행 문제 때문에 워낙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가는 시점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시기 때는 중요한 쟁점들이 걸렸을 때 원내대표단과 만났거나 아니면 당 대표하고 같이 회동을 했는데요. 걸렸던 문제를 대화를 또 해결을 못했어요. 네. 잔뜩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여야가 복잡한데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푸는 쪽으로 갔으면 서로 상생하는 효과가 있었을 건데 풀지 못했죠. 아까 지적한 대표적으로 댓글 관련 문제, 최동호 검찰총장 문제가 걸려있던 더구나 당시 47일째 시청 앞에서 김한길 대표는 농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염까지 길어가지고 이제 회동을 했었는데 결과가 없고 심지어 나올 때 한참 거리가 떨어져서 나왔고 그랬죠. 그런 얘기 나왔고 뭐 멀게져서 나왔는데. 뒷이야기로 나중에는 정말 할 말도 없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쟁점이 구체적으로 걸려있는데 결과는 풀지 못하니까 지지도가 올라가기 어렵죠. 예전에는 이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겸할 때는 영수회담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영수회담이 이제 보통 전국이 아주 바짝 얼어붙어 있을 때 쟁점을 가지고 이제 영수가 만나서 그렇습니다. 이제 화끈하게 풀면 양쪽이 다 올라가는데 만나서 뭐 각자 얘기만 하고 나오면 더 만나지 않았던 거 못하게 더 이제 전국이 냉각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영수회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영수회담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성공적인 영수회담은 역시 지금하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만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 김대중 대통령이 전반기 때는 당의 총재를 겸했어요. 그랬죠. 후반기 때는 명예총재로 물러났지만 저렇게 이제 양자회동을 한 거죠. 양자회동을 하고 또 안건도 봤을 때 서로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오히려 당 총재를 겸했기 때문에 여야 간의 정당적인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이후에 총재가 아닌 시점에서 여야 간의 결단 내릴 문제를 왜 대통령하고 같이 하느냐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예컨대 지금 야당 문재인 대표에게 요구할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김무성 대표라나 새누리당과 협력해서 하면 될 것인데 굳이 대통령과의 무슨 결단을 내는 의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성과를 내기 어렵고 대신 행정부 대통령 중심으로 무슨 집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 요구한다면은 대통령이 그런 부분은 들어줄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뭐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가족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은 국회 입법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간의 문제를 봅니다. 영수회담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당시 이제 김영삼 신민당 총재하고 만났을 때 김영삼 총재가 대통령 만나고 나더니 갑자기 유화적이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속았다 뭐 이제 이런 일화도 있었는데 영수회담에 있어서는 사실 둘만이 만나면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터놓고 얘기하게 되기도 하고요.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또 사실 뒷거래가 좀 있기도 하고 글쎄 말입니다. 그랬죠. 둘이 만나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뒷거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풀지 못하는 문제를 영수회담을 통해서 풀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오히려 투명하게 운영되는 지금에서는 영수회담을 통해서 크게 얻을 게 얼마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그 예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때 뭐 내가 오래 할 생각 없다. 나 이제 돌아간 유경수 여사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개인 심정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겠죠. 네. 그 점에서는 좀 얘기가 편해지려면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만남에서 이게 밥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밥이라도 그렇죠. 좀 먹어가면서 이렇게 두 명이서 배석자 없이 얘기를 하면 좀 흉금을 터놓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난번 문희상 비대위원장 시절에 만났을 때는 식사 초대였죠. 네. 식사하면서 조금 긴 이야기 되었고 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특별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를 많이 했던 분이어서 그랬나 모르겠는데 그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해진 의제를 넘어서 사적인 얘기를 좀 쉽게 하기 어려운 그 측면이 여야 간에 좀 대화를 하기가 어렵게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영수회담에서 다시 돌아간다면은 좀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법한 뭐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안 만났으면 보다는 뭐 결과가 시원찮았던 네. 대표적인 케이스로 2005년 9월 달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하려고 박근혜 당 대표를 당신 대표였죠. 야당 대표였죠. 불렀는데 바로 즉석에서 거절을 당했죠. 그거 하지 말고 민생이나 신경 써라. 대연정 하자니까 당신들하고는 노선도 맞지 않다. 그래서 무슨 대연정 얘기냐. 단칼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경험을 사실 여당, 야당으로 대통령은 다 이제 하신 분인데 앞으로 전국 전망, 지금 요새 지지율도 탄력 받아요. 조금 더 밀어붙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게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지금 부패, 비리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굉장히 사정의 칼을 지금 강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양날의 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야당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갈등 요소가 없어서 대통령의 장악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또 그 직접적인 대상이 같은 당을 하고 있는 이전 정권, 이른바 친이기하고 좀 관련돼 있어서 내부의 분열을 초래한다면 오히려 이게 또 장애인이 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국정 주도력을 가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당 내부의 분열 요소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